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어린이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종과 함께 이 조선의 태평성대를 이끈 사람들을 만나볼 건데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 세종 주변에도요 훌륭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세종시대를 빛낸 사람들을 함께 만나볼까요? 세종시대를 빛낸 사람들. 세종의 최고 파트너 황희. 세종의 옆엔 늘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황희. 황희는 무려 24년이나 최고 벼슬인 정승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태종, 정종, 태종, 세종을 모두 거치면서 무려 56년간 관직 생활했거든요. 우와. 사실 황희 때문에 세종은 왕이 되지 못할 뻔도 했었어요. 응? 세종의 최고 파트너였다면서요? 태종이 세자를 첫째 아들 양령에서 이 충령으로 바꾸려고 했을 때 황희가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세자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첫째 아들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세종은요 자신을 반대했던 황희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혼내주려고요? 함께 일하려고요. 응? 그래서 세종이 대단한 왕이라는 거죠. 사람을 볼 때 능력을 중시했거든요. 황희에게는요 월등히 뛰어난 능력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조정 능력. 왕의 뜻이 현실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조정했고요. 서로 다른 의견 가진 그 신하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거든요. 오, 멋지다. 그래서 황희는 87세 나이까지 일을 합니다. 네? 전하, 그만 관직에서 물러나겠사옵니다. 그대는 아직 내 곁에서 해야 할 일이 많소. 이제 제 나이가 많아도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그만 관직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좀 더 일해 주시오. 예. 이 신을 불쌍히 여기시오. 병이 생겼으면 마땅히 치료를 해야지. 내가 아주 용한 의원을 보내주겠소. 예. 신황희, 아니 되오. 영의정. 아니야. 세종은 신하가 열심히 할수록 백성의 삶이 나아진다고 믿었거든요. 신하들에게만 일을 시킨 건 아니었죠. 신하들보다 더 열심히 나란 일을 챙겼습니다. 장영실과 함께 과학 전성기를 열다. 역사 퀴즈! 세종시대의 과학 분야 발명품은 몇 개나 될까요? 500개? 틀렸어요. 무려 5,000개! 네? 세종 이전까지만 해도 조선의 과학기술은 중국 명나라보다 뒤처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세종 즉위 후 상황이 달라집니다. 조선만의 창조적인 과학기술을 구축하게 된 것이지요. 조선의 과학 발전을 이끈 세종의 파트너가 있었으니 바로 과학자 장영실이었습니다. 장영실이야말로 능력 하나만 보고 등용한 인재였습니다. 장영실은 노비였거든요. 노비는 과학자가 될 수 없어요? 조선시대는 지금처럼 누구나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엄격한 신분제도가 있었고요. 신분에 따라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특히 노비는 신분제도 가장 아래에 있는 계층이었거든요. 벼슬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평생토록 왕을 볼 일은 더더욱 없겠죠. 그런데 노비 장영실이 조선의 과학 전성기를 이끈 거예요. 세종에겐 장영실이 노비란 사실보다 그의 기술로 백성의 삶을 한층 더 편하게 만드는 게 중요했겠죠. 그렇게 장영실에게 벼슬을 내린 세종. 장영실은 세종의 기대에 완벽히 보답합니다. 혼천의라는 위대한 발명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둥근 하늘을 측정하는 전문기구 혼천의라는 뜻이죠. 조선시대 하늘은 조선의 것이 아니었거든요. 중국 명나라 황제의 것이었어요. 조선은 명나라에서 연구한 기상 정보를 보고 날씨를 예측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명나라의 하늘을 보고 연구한 결과물이 조선의 하늘과 딱 맞을까요? 아니요.
세종은 생각한 거예요. 조선만의 천문학이 필요하다. 조선의 하늘을 보는 혼천이가 나오게 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늘과 백성의 삶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조선시대 대다수 백성들 어떤 일 했다고 했죠? 농사일이요. 맞아요. 조선은 농업사회잖아요. 농사는요, 하늘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내리는 걸 미리 알면 대비할 수 있겠죠. 혼천이가 개발된 후 조선은 비로소 우리의 하늘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계절의 변화를 연구해서 농사일에도 적용하게 된 것이죠. 근데 작은 별, 지금 몇 시인지 알아요? 시계는 선생님이 차고 계시잖아요. 아, 맞다. 지금은 이렇게 쉽게 시간을 알 수 있는데요. 조선시대는 시간을 아는 게 참 어려웠거든요. 그나마 있는 시계도 정확하지 않았죠. 그래서 세종은요, 백성을 위해 좀 더 정확한 시계를 만듭니다. 장영실의 손에서 탄생한 해시계 앙부일구. 앙부일구는 그림자의 길이로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였거든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거리에 세워둡니다. 눈금 위에는요, 각 시간을 의미하는 동물들이 그려져 있거든요. 글을 모르는 사람도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비가 올 땐 어떻게 해요? 세종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장영실한테 다시 이야기합니다. 날씨와 관계없이 시간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래서 장영실은요, 물시계 자경루를 만듭니다. 각 시각마다 정해진 양의 물이 물통으로 일정하게 흘러들어가게 되고요. 잣대를 밀어 올리게 됩니다. 올라가는 잣대가 작은 구슬을 건드려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뜨리면 더 큰 쇠구슬이 움직여 징, 부, 종을 치고 시각을 알려주게 됩니다. 세종은요, 과학을 통해서 백성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고 싶어 했죠. 그리고 장영실은 그의 뜻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사군 육진, 백성을 지키다. 이 지도를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지도네요. 맞아요. 그런데 이 한반도 국경선이 완성된 때가 바로 세종 때라는 사실 알고 있었어요? 정말요? 북방의 여진족은요, 이 조선 땅을 자주 침입하고 노략질을 일삼았거든요. 그래서 세종은요, 최윤덕을요, 평안도 도절제사로 보내가지고 압록강 부근을 지키게 합니다. 여진족 무리를 그냥 쫙 없애버려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 둘, 셋, 넷, 4군을 설치해서요, 조선의 땅으로 만듭니다. 압록강에 최윤덕이 있었다면 두만강엔 김종서가 있습니다. 세종은 김종서에게 북쪽 국경을 지키라 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곳엔 육진을 설치합니다. 이렇게 해서 4군 육진이 생겨난 것이죠. 4군 육진의 개척으로 한반도 국경선이 오늘과 같은 모양을 가지게 된 겁니다. 세종을 빛나게 해준 사람들, 이들 덕분에 조선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밤낮 없이 나란 일을 하시다가 결국 병을 얻고 말았어요. 안 돼. 세종의 헌신 덕에 조선 백성들의 삶은 나아질 수 있었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까지 덕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종실록의 마지막 장을 읽으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올바르기만 하였다. 모든 것이 발전한 시대 한글 창제 과학 발전 사군 육진 개척 음악 발전까지 백성을 사랑한 최고의 성군 조선의 네 번째 왕 세종 조선의 모든 것 조선왕조실록 500년 조선을 만든 27명의 왕 우리 함께 열어볼까 시간의 문 큰별쌤과 함께
조선왕조실록. 오늘 우리가 만나볼 왕은 두 명이에요. 오, 2명이나요?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만나볼 거거든요. 바로 문종과 단종입니다. 자, 문종실록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준비된 왕 문종. 세종은 첫째 아들 이향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왕실에선 첫째 아들에게 다음 왕위를 물려주는 장자 승계 원칙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7살 어린 나이에 세자에 책봉된 이향, 그가 바로 훗날의 문종입니다. 그가 세자로 산 기간만 자그마치 30년. 세종이 말년에 이 시력을 잃게 되자 세자인 이향이 왕을 대신해서 나랏일을 맡게 됩니다. 무려 8년 동안이나요. 아주 제대로 후계자 교육을 받은 그야말로 준비된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1450년 세자 이향은요 드디어 조선 왕의 자리에 오르죠. 문종은요 조선 역사에서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왕이 된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왕이 되는 원칙이 그렇게나 중요해요? 왕의 아들들이 막 서로 왕이 되겠다고 막 싸우면 나라 혼란이잖아요. 첫째가 왕이 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나름의 원칙을 세워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첫째 아들이 왕이 되는 걸 정통성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문종이 단순히 첫째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자가 된 건 아닙니다. 18명이 되는 많은 형제들 중에서 단연 뛰어난 자질을 갖춘 인재였습니다. 세자 시절 정말 많은 업적을 쌓았거든요. 이게 뭐예요?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인 치국입니다. 처음 이걸 고민하고 옮긴 건 바로 당시 세자였던 문종이었습니다. 세종 30년에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2단 로켓 신기전, 이 비장의 무기도 문종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길이가 5.5m나 되는 초대형 로켓탄이 수백 미터의 강을 건너가 폭탄을 터뜨렸죠. 꿈을 펼치지 못한 천재. 문종은 비운의 천재였어요. 왕세자 시절은 30년이었지만 정작 왕의 자리에 앉은 기간은요 2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개인적으로도 많은 불행을 겪었죠. 문종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세상을 먼저 떠나버린 거예요. 아이고 저런. 그리고 문종 또한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알아눕게 돼요. 문종을 힘들게 한 건 아픈 몸보다 아들에 대한 걱정이었죠. 자신이 세상을 떠난 이후 홀로 남겨질 어린 아들이 너무너무 염려스러웠거든요. 형제들이 혹시 어린 아들의 자리를 넘볼까 봐 걱정이 된 겁니다. 설마 그래도 삼촌인데. 권력 앞에서는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문종은 김종서와 황보인에게 어린 아들의 미래를 부탁합니다. 왕이 된 지 2년이 조금 넘은 어느 날 문종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 문종의 아들은 어떻게 되나요? 문종의 아들 단종의 이야기가 담긴 단종실록을 한번 열어볼까요? 비운의 어린 왕 단종. 12살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 문종의 아들. 그가 바로 조선의 제6대 임금 단종입니다. 12살이라니.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 나이에 왕이 된 단종. 어린 나이 탓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았죠. 어린 단종을 대신해서 신하들이 이를 도맡아 처리합니다. 그 신하가 누구예요? 아버지 문종이 신임하던 신하 김종서였습니다. 김종서는요 세종 때부터 왕을 섬겨온 아주 유명한 장군이었거든요. 그 기세가 대단해서요 큰 호랑이라고 불렸죠. 단종 즉위후 김종서는요 단종에게 아주 절대적인 신임을 받게 됩니다. 나랏일을 할 관리를 뽑는 일도 김종서의 뜻에 따라 결정될 정도였습니다. 마치 김종서가 왕 같아요. 김종서의 권력이 커지니까 왕인 단종의 권한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 김종서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또 다른 호랑이가 있었으니 바로 단종의 삼촌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서서히 자신의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발톱을 드러낸 삼촌 계유정난. 수양, 지하에서는 내 놈을 용서치 않으리라. 1453년 어느 늦은 밤 김종서의 집으로 쳐들어간 수양대군. 쇠 몽둥이로 김종서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연이어 본인에게 위협이 되는 신하들도 죽여버리죠. 하룻밤 사이 조선의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고 맙니다. 이날의 일을 계유정난이라고 하는데요. 계유정난 이후 조선을 자신의 손아귀에 쥔 수양대군. 자신을 도운 사람들에게 높은 벼슬과 공신직책을 내려줍니다. 자신에게도 1등 공신 자리를 셀프로 주고요. 이제 조선은 수양대군을 포함한 43명의 공신들에 의해 좌지우지됩니다. 단종은 어떻게 됐어요? 삼촌에게 이 죽임을 당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불쌍한 왕이 되었죠. 심지어 수양대군은요, 동생 안평대군까지 죽여버렸거든요. 아니, 친동생을요? 안평대군이 자신이 왕이 되는데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태평성대를 누리던 조선에 다시 피해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럼 수양대군이 왕이 된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수양대군도 주변 시선을 신경 씁니다. 호시 탐탐 명분을 찾으면서 왕이 될 날을 기다리기로 했지요. 계유정난이 일어난 지 2년 뒤 결국 단종은 버티지 못하고 삼촌에게 왕위 자리를 넘깁니다. 소년왕 단종의 마지막. 수양대군이 왕세조가 된 후 16살 단종은 궁에서 쫓겨납니다. 결국 매정한 삼촌 세조는 단종을 죽입니다. 나쁜 삼촌. 진짜 이건 쌤도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일인데요. 수양대군은요, 심지어 단종의 시신마저 거두지 못하게 해요.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할 것이다. 하지만 영월의 호장이었던 어문도는요, 아들과 함께 강물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단종의 시신을 거둡니다. 무슨 화를 당하려고 이러십니까? 옳은 일을 하고 해를 당하는 것은 내 달게 생각하는 바이니라. 단종이 죽고 조선 왕실의 정통성 이거 곤두박질 칩니다. 단종의 아버지 문종이 조선 최초로 장자 승계를 거친 왕이란 이야기 했었죠. 게다가 단종은 장자의 장자. 와, 이 대단한 정통성을 갖춘 셈이죠. 그런데 이 삼촌의 칼 앞에서 그 모든 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너무 불쌍한 왕이네요. 저도 조선의 왕 중에 단종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자식을 낳다가 어머니도 일찍이 세상을 떴고요. 6살에는 할머니마저 돌아가셨고요. 그러다가 10살엔 할아버지 세종, 12살엔 아버지 문종까지 잃잖아요. 자신을 지켜주던 모든 기둥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문종과 단종의 시대는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이 납니다. 문종실록, 단종실록 끝. 정통성 있는 왕들의 최후 꿈을 펼치지 못한 문종 어린 아들에게 물려준 왕위 끝내 억울하게 쫓겨난 단종 비운의 부자 문종 단종 조선의 모든 것 조선 왕조실록 500년 조선을 만든 27명의 왕 우리 함께 열어볼까 시간의 문 금별쌤과 함께 어린이 조선 왕조실록 조카를 몰아내고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세조입니다. 조선의 역사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세조실로 빨리 열어볼게요. 비정한 야심가 세조. 피바람을 일으키며 왕이 된 세조는 또다시 칼을 듭니다. 수양대군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 왕 세조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잠시 엇나간 역사를 바로 잡고 대의를 바로 세웁시다. 오늘이 수양의 제삿날이 될 걸세. 단종을 다시 왕의 자리에 앉히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겁니다.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오, 떨려. 드디어 다가온 운명의 날, 명나라 사실을 위한 연회가 시작되었고요. 세조가 등장합니다. 세조를 아주 가까운 곳에서 마주하게 된 6사람. 세조를 향해 칼을 빼들렸는데 도박하라! 결국 이들의 계획은 실패하고 맙니다. 내부에 배신자가 있었던 거예요. 세조를 찾아가 이 사실을 이룬 거죠. 6명의 충신들은 모진 고문으로 팔다리가 막 찢기는 막 고통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자를 훔친 도둑놈의 목을 배려한 것을 어찌 역말하십니까? 뭐라? 도둑놈? 그렇습니다. 나리. 마지막까지 세조를 전하가 아닌 나리라고 부릅니다. 6명의 충신들은 가혹하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6명을 사육신이라고 부르지요. 죽음으로 충성을 바친 6명의 신하라는 뜻입니다. 사육신 사건으로 단종은 상황 자리에서 쫓겨나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가게 된 것이지요. 반대하면 죽음뿐. 단종 복위 운동을 겪으면서 세조는 점점 불안해져 갑니다. 이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들을 마주했으니까요. 그래서 세조는 왕권 강화를 일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독단적으로 처리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뜻에 반한다는 이유로 벌을 주라라고 명을 하죠. 세조는요, 튼튼한 왕권을 위해서는요, 왕이 중심이 되는 중앙 집권 체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동안은 나라의 크고 작은 일들을 의정부에서 같이 의논을 했거든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등 3명의 정승이 의정부에서 합의를 통해 가지고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었죠. 근데 세조는 이런 모든 과정 거치는 대신 의사결정을 자신이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세조 6년 왕권이 안정기에 접어들자 그는 조선만의 체계를 갖춘 법전을 만들도록 지시합니다. 조선 최고의 법전 경국대전입니다. 세조 이전에도 법전이 있긴 있는데요.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법을 다루는 책임이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제법 걸렸겠죠. 세조가 시작을 했지만 책이 완성되고 그 법을 공포한 건요. 세조 다음 왕인 성종이었습니다. 공신의 시대.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태종 이방원? 아주 강력한 왕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태종과 세조는 정치적으로 비슷한 측면이 많죠.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엔요 결정적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태종은요 강력해진 이 외척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왕을 위협하는 외척 공신들 없앴잖아요.
그 덕에 세종과 문종이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정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조는 좀 달랐습니다. 외척과 공신 등 자신의 최측근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관직에 앉혔습니다. 세조시대 공신 숫자 몇 명인지 아세요? 그건 당연히 모르죠. 세조 때 공신은요 173명이나 됩니다. 세조가 왕위에 오르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좌익공신, 세조의 곁에서 난을 평정한 무인들인 적개공신 등 정말 막 별별 이유를 다 들면서 공신들을 막 만들어내요. 이렇게 공신들이 많아지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잘 모르겠어요. 공신은 좋은 땅을 상으로 받거든요. 공신들 수가 많아질수록 줘야 될 땅 많아지겠죠? 농사를 짓는 백성들의 고통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 공신들은 또 법 위에 존재였어요. 죄를 지어도 벌을 당하지 않는 각종 특권을 또 약속받습니다. 세조는요, 공신은 사형죄를 범해도 마땅히 용서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말도 안 돼. 세조의 1등 공신으로 아주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한명회. 한명회는요, 이 계유정난 성공에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죽여라. 이제 수양대군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세조의 측근 중에 측근이 된 한명회. 그렇게 그는 엄청난 권세와 부를 차지합니다. 한명회에게 잘 보여서 벼슬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막 재물을 싸들고 한명회 집으로 그냥 몰려들죠. 백성보다 공신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이 벼슬을 하게 되면 그 피해 오롯이 백성의 몫이 됩니다. 백성이 힘들든 말든 한명회는 평생 잘 먹고 잘 삽니다. 조선은 공신들의 나라였네요. 당시 사람들에 따르면요, 세조는 늘 악몽에 시달렸다고 그래요. 어린 조카와 이 많은 시자를 죽였으니까 그 귀신들이 자기를 괴롭힐 거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불안 속에서 한명회 같이 자신을 지지해주던 최측근들은요, 세조를 정말 안심시켜준 유일한 버팀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으악, 저는 그냥 왕 안 할래요. 세조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크게 갈립니다. 인륜을 저버린 피해왕이다. 나라를 탄탄하게 이끈 능력 있는 왕이다. 선생님 생각은요? 글쎄요. 네, 어린이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럼 세조실록 끝! 조카의 자리 뺏어 왕이 됐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왕. 계유정난으로 인생 역전 공신들. 부족한 정통성에 믿을 건 힘뿐. 조선의 7번째 왕 세조. 조선의 모든 것 조선왕조실록. 500년 조선을 만든 27명의 왕. 우리 함께 열어볼까 시간의 문. 금별쌤과 함께 어린이 조선왕조실록. 우리 벌써 조선의 8번째 왕을 만나볼 차례가 됐습니다. 와, 신나요. 1468년 세조가 왕이 된 지 13년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죠. 그의 아들이 세조의 뒤를 잇게 됩니다. 바로 조선의 제8대 왕 예종입니다. 오늘은 예종 말고 한 명의 주인공이 더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종실록에서 만나볼게요. 꿈을 펼치지 못한 왕 예종. 세조에겐 각별히 아끼던 첫째 아들 의경세자가 있었죠. 거칠고 불같았던 아버지 세조와 다르게 의경세자는 아주 온화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에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바로 몸이 약하다는 거였어요. 결국 20살이 되던 해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세상을 떠납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조가 조카 단종을 몰아낸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수근수근수근댔죠. 아, 귀신이다. 세조는 극심한 피부병과 악몽에 시달립니다. 단종의 어머니가 꿈에 나와서 내 아들을 죽인 원수 침을 뱉은 후 그 증상이 더 심해졌다는 막 소문도 퍼져요. 진짜예요? 뭐 사실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런 소문들이 돌았다는 것 그 자체가 세조가 조카 단종을 죽인 것을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다라는 의미겠죠. 아끼던 첫째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세조는요, 1468년 둘째 아들 해양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가 바로 조선의 제8대 왕 예종입니다. 예종이 왕위에 오른 지 하루 만에 아버지 세조가 세상을 떠납니다. 예종은 아버지 세조를 잃은 슬픔에 한동안 물과 음식을 입에도 대지 않았지요.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나 봐요.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묘호로 표현합니다. 묘호가 뭐예요? 왕이 살았을 땐 전하라고 부르다가 왕이 죽은 후에는 새로운 이름을 정합니다. 이 이름을 묘호라고 합니다. 우리가 왕을 부를 때 태조, 세종, 세조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이름을 이름표에 적어서 종묘라는 곳에 두고요, 영원히 오래오래 기억하는 것, 그래서 묘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세조는 자신이 세조인 걸 몰랐겠네요? 맞습니다.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이 정하게 되는 게 바로 묘호입니다. 예종도요, 아버지가 죽은 후 아버지의 묘호를 정하죠. 이 중에서 묘호를 고르시면 됩니다. 하지만 예종은 이거 다 거부합니다. 예종이 원한 이름은요, 세조. 신하들은 당황합니다. 원칙적으로 이 조라고 하는 건 나라를 세운 왕에게만 붙이는 좀 특별한 묘였거든요. 아, 나라를 세운 태조. 그런데 세조는 나라를 세우진 않았잖아요. 아버지 세조의 업적이 나라를 세우는 왕과 다를 게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신하들은 아이고야, 이 예종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승한 왕이란 뜻의 세와 나라를 세운 군주란 뜻의 조를 합쳐서 세조라는 묘로 정하게 된 거죠. 아, 정말 이거 최고의 묘를 얻은 겁니다. 헐. 뭐 묘를 정한 것만 보면 예종이 좀 상당한 고집쟁이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데, 사실 예종도요, 자신의 뜻으로 했던 건 많지 않습니다. 사실 예종의 뒤엔 한 여인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은 대단한 여인. 예종의 든든한 지원자 정희왕후. 지금까지 만난 왕들은 다 남자였죠. 조선의 왕은 남자만 될 수 있었잖아요. 여자가 왕이 될 수는 없었어도 역사의 주인공은 될 수 있습니다. 예종시대의 주인공, 그 주인공은 바로 철의 여인 정희왕후였습니다. 정희왕후는요, 세조의 아내이자 예종의 어머니입니다. 세조, 예종, 그리고 다음 왕인 성종까지 조선의 새 임금과 운명을 함께합니다. 저는요, 이 정희왕후가 와우, 아주 당찬 여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유정난데 좀 이 망설이던 세조한테 이 정희왕후가 직접 갑옷을 입혀줬다라는 일화도 전하고 있거든요. 세조는요, 중요한 결정을 낼 땐 꼭 정희왕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조의 정치적 조언자이자 동반자였던 셈이죠. 세조가 죽고 정희왕후에게 내려진 미션! 정희왕후의 아들 예종이 19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데요, 완전한 성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어머니인 그 정희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됩니다. 수렴청정, 말이 너무 어려워요. 어린 왕이 직접 정치를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어머니나 할머니가 왕 뒤에서 대신 나랏일을 돕는 거예요. 정희왕후는요, 아들이 그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아주 든든하게 아들의 뒤를 지킵니다. 하지만 1470년 예종은 왕이 된 지 15개월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고작 20살인데요? 갑작스러운 예종의 죽음, 조선의 운명은 또다시 정희왕후 손에 맡겨집니다. 조선 최초의 여성 권력자. 정희왕후가 선택한 사람이 다음 왕이 되는 상황. 정희왕후는 아들을 떠나보낸 슬픔에 빠질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왕이 갑자기 죽었으니까 나라가 얼마나 큰 혼란에 빠졌겠어요. 빠르고 정확하게 왕을 골라야 했습니다.
정의왕후의 선택은 바로 자을상군. 세조와 정의왕후의 큰아들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종이 죽은 지 13시간 만에 자을상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1470년 조선의 9번째 왕 성종이 왕위에 등극합니다. 왕이 죽은 지 하루 만에 새로운 왕이 즉위하는 거, 야, 이건 정말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정의왕후는 빠르게 후계자를 선택해서 나라의 혼란을 막고자 합니다. 신하들은 또다시 정의왕후에게 청정을 권하지요. 당시 성종의 나이가 고작 13살이었거든요. 정의왕후는 성종이 나랏일을 돌본 동안 그의 옆에서 힘을 실어주고 함께 나랏일을 살폈죠. 정의왕후는 세조가 하지 못한 일도 해냅니다. 남편 세조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을 꼼꼼히 챙겼지요. 계유 정난 때 반역자로 몰려 옥에 갇힌 신하들을 2차례에 걸쳐 풀어줍니다. 또한 단종의 아내인 정순왕후와 단종의 누나 경혜공주에게도 옷과 양식을 보냅니다. 경혜공주의 자식들도 따로 살뜰히 살폈죠. 세조에겐 볼 수 없었던 따뜻한 리더십을 보여준 거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성종 7년인 1476년 정의왕후는 정치 참여 중단을 선언합니다. 이쯤 되면 성종이 혼자 얼마든지 나랏일을 돌볼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거죠. 신하들은 반대했지만 정의왕후는 뜻을 꺾지 않습니다. 정의왕후는 다시는 나랏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추억이 있는 온양행궁에서 숨을 거뒀지요. 예종과 성종에겐 좋은 어른이 있었네요. 아마 예종이 몇 년만 더 살았더라면 정의왕후의 도움을 받아서 더 좋은 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종은 백성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필 줄 아는 그런 왕이었거든요. 옥살이는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다.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도 불필요한 고생은 하지 않게 하라.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해도 인간답게 대해야 한다는 예종의 마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네, 느껴져요. 그럼 예종실록 끝!